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첫 번째 강의 개념화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은 시중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라든지 교보, 예스24에서 구매 가능하고요. 교보는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니까 필요하시면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를 해 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논술천재 워크북에는 해설이 아예 안 들어있어요. 제가 이 책을 낼 때는 그냥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제를 열심히 풀 수 있도록 문제만 실어 놓았고, 해설은 전부 인터넷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설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은 PDF로 온라인상으로 오픈할 생각이니까 지금 자료는 제가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짬나는 대로 하고 있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이제 되는 대로 올릴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논술천재 워크북에 있는 어떤 문제와 문제의 해결 충분히 완벽하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논술천재 워크북을 풀 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일단 문제를 먼저 푸세요. 반드시 내가 공부할 부분까지. 그런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에서 제가 이게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논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개념이에요. 개념적 사고입니다. 똑똑한 학생들, 똑똑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복잡한 것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정돈하는 습관이 잘 들어있어요. 근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남이 가르쳐준 개념만을 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자,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자, 요거를 요렇게 규정하면 어때? 돼? 안 돼? 이런 사고를 못해요. 창의적인 사람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자기 스스로 규정을 하지만,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은 남이 가르쳐준 개념만을 가지고 사고를 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이제 미국을 추종하는, 유럽을 추종하는 학자들은 말만 학자지 따지고 보면 어때요? 그냥 꾀꼬리죠, 꾀꼬리. 자, 그런 점에서 이제 개념화 연습은 똑똑해지는 첫 번째 지름길이고, 논술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 하려면 개념화 연습, 개념적으로 사고하는 연습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넣으면 이 제일 책에 좀 중요한 제가 그냥 넣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하겠다라고 한 제시문을 넣어놨어요. 논술 천재에는 니체의 글을 넣어놨고, 논술 천재 워크북 제일 앞부분에는 사르트르의 글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르트르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세상의 어떤 객관적 본질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주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어떤 어려움, 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삶은 어떤 선험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삶이란 도대체 뭔가, 삶의 어떤 본질, 선험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험에 앞선,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에 앞선 것. 보통 요 개념은 칸트의 개념인데요. 칸트는 이제 이걸 아프리오리 혹은 트랜스덴탈이라고 영어로 장명을 하는데요. 그냥 경험 앞에 있는 것 혹은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삶은 어떤 선험적 의미, 어떤 딱 정해진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야. 삶은 어떤 선험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기존에 이런 말을 던질 때 사르트르는 기존의 어떤 본질주의 철학 혹은 본질주의에 반하는 어떤 철학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도 수많은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빛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가치란,
당신이 선택하는 의미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길을 꿋꿋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사르트르는 어때요? 1940년대죠. 40년대 그 유럽을 휩쓴 지성인이었죠. 이 사르트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르트르는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떻죠? 학계에 들어가지 않고 온갖 어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내 생각을 구체적인 어떤 실천, 현실로 드러내려고 했던 학자입니다. 사르트르는 그렇게 뭐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실천력은 충분히 본받을 만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첫 번째 이 문장을 넣어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어떤 선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부여한 것이며 그건 복종의 다름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 내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큰 가치가 있는 선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개념적 사고입니다. 개념적 사고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모든 철학적 사고는 다 개념적 사고고 인문학적 사고, 수학적 사고 다 개념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수학 문제 풀 때 x는 0에서 1 사이라고 하자. 뭐죠? x라는 것을 0에서 1이라는 사이라는 개념으로서 규정을 한 거예요. 어찌됐건 뭐 이런 것들 공부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이번 그 워크북을 만들면서 각각에 해당되는 챕터 안에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하는 고전을 조금 넣어 두었어요. 제가 이제 워크북을 작업하면서는 고전 텍스트를 강독하는 어떤 강의를 찍을 텐데요. 그걸 넣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파우스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파우스트를 24살, 5살 때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잘 안 와닿다가 맥락을 좀 살펴보고 보니까 조금 맥락이 좀 재밌더라고요. 자, 어찌되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 파우스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파우스트를 이렇게 꽃이 자기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고 나서 파우스트가 혼자 이렇게 지적 탐구에 대해서 막 고민하는 그 내용이에요. 이 마음 간절해도 더 이상 만족감이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삶의 강물은 그리도 빨리 메말라 우리를 다시 갈증에 허덕이게 하는가? 그것은 내가 수없이 경험해온 것. 이러한 결핍을 메우는 일은 초월적인 것을 숭상하고 무엇보다 신약 성서에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의 계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욕망, 파우스트는 전형적인 어떤 근대적 인간의 표상입니다. 궁금한 것, 탐구에 대한 욕망, 지배, 통제, 그리고 설령 그것이 약간 그릇된 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면 어떤 지적 욕망의 전형적인 모습의 인간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뭔가 자기의 나약함을 느끼고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 성스러운 원문을 사랑하는 독일어로 옮겨보고 싶구나. 여기 쓰여 있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에. 이 대목에서 벌써 막히는구나. 누가 나를 도와 계속할 수 있을까? 나는 말씀이란 말을 그렇게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 정령으로부터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면 나는 이 말을 다르게 옮겨야 된다. 어때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원문으로 이렇게 옮기는데 성경을 독일어로 이렇게 옮기는데 이걸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옮길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죠? 이 말에 해당되는 독일어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거야. 근데 그 딱 개념과 개념은 1대1로 대응 안 되잖아요. 우리 번역을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말로 아리까리하다.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희멀건.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파우스트도 이제 성경을
보고 이게 원문이 히라보로 되어 있는지 라틴어겠죠, 그죠? 그때 라틴어가 고전이었으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아마 이렇게 독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고냅니다. 나는 이 말을 다르게 옮겼는데 이렇게 쓰면 태초에 뜻이 있었느냐. 그래 말씀 대신 뜻으로 바꿨죠. 첫 번째 구절을 신중히 생각해 붓을 너무 빨리 나가지 않도록 해야겠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이 어떤 뜻이랄 수 있을까? 차라리 이건 어떨까? 태초에 힘이 있었느니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써내려가는 동안 벌써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있다. 정령의 도움이구나.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라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노니 태초에 행위가 있었느니라. 저는 이제 파우스트의 이 구절을 보고 우리 언어를 다루는 사람, 뭐 작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뭐 철학을 하는 인문학자라든지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그 언어의 내밀한 어떤 의미상의 차이들에 민감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사유의 어떤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어떤 하나의 개념. 자, 파우스트는 어떻게 하고 있죠? 말씀이라는 이 라틴어의 개념을 뜻이라고, 힘이라고, 행위라고 뭘 하고 있죠?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도 어떤 낯선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을 글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독해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꾀꼬리처럼 텍스트에 있는 걸 그냥 복사하고 있다니까. 개념을 사유해야지 개념을 베껴 써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지금 첫 번째 강의부터 제가 지금 주저리 엉뚱한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자, 개념적 사고 요거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념적 사고. 자, 우리가 개념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개념적 사고를 한다라는 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는 걸 의미해요. 간단 명료하게 딱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이성을 자기의 어떤 이상형을 만났어. 내 이상형이다. 저기 정말 멋진 여자 혹은 남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낯선 상황, 현실, 사건, 시, 소설, 음악, 영화들을 개념화하잖아요. 자, 어떤 영화를 보러 갔어. 야, 그 영화 어때? 구려라는 말로 그 영화를 어떻게 하죠? 개념화하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 이 개념의 축제입니다. 개념으로서 온갖 것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연예인이라고 그러던데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난 얘가 누군지 몰라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딱 중성적이죠. 느낌이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아서 갖다 놓았어요.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자, 어때요? 여자다, 남자다 규정하는 것도 개념화예요. 나름대로 그런 개념화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자, 남자다. 왜 코와 이목구비가 남성처럼 선명하다. 뭐 이래서 여자다. 어쩌고 해서 어떤 선이 곱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이죠? 이거? 열심히 라면을 끓였는데 바닥에 흘렸습니다. 냄비를 쏟은 거죠. 여러분, 이거 뭐라고 개념을 할 거예요? 글을 넣어볼까요? 한번 같이 써봅시다. 그냥 뭐라고 개념할 거예요? 개념화를 이거 what the fuck?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요거네요. 그죠? 또 개념화 해보세요. 뭐라고 할 거야? 진하게 좀 할까요? 진하게 돼 있네. 개념화하면 이렇게 하면 보통 요거는 대문자로 쓰죠. 또 개념화하면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념화하면 미쳐. 와, 미쳐. 또 개념화 해보세요. 엎친데 배는 고픈데 라면을 실컷 끓였더니 엎친데 덮친 격. 이렇게 어떤 낯선 상황을 여러분들은 자기의 언어로 개념화할 수 있습니다. 절망, 괴로움, 젠장, 이렇게
낯선 개념들로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개념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념화해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상황, 낯선 것을 한 단어로 딱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왜 이 연습을 하냐?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하지만 논술에서 제시문 나오면 틀릴까봐 못해요. 딱 정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정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꾸 스스로 해야 맞고 틀리고가 분명히 나오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보는 김에. 자, 요거는요. 요거는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더 크게 할까요? 한쪽에는 요것도 개념화 한문에 한쪽에는 개가 있고 한쪽에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근데 개는 줄에 매달려 있고요. 고양이는 자유롭네요. 그죠? 개념화 해보세요. 뭐라고 개념화하면 돼요? 모순? 모순? 어때요? 모순. 뭔가 힘이 세지만 부자유스럽고 약하지만 자유로운 모순. 자유. 그죠? 어떤 것으로 개념화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떤 낯선 그림이나 상황을 놓고 스스로 이렇게 개념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답을 쓰면 되잖아. 개는 힘이 세지만 묶여 있고 고양이는 약하지만 자유롭기 때문. 뭐 이렇게 쓰면 어때요? 내 나름대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어떤 낯선 상황이나 시, 소설, 통계, 도표 자료가 나오면 일단 그 상황을 어떻게 하라고? 개념화하라고. 자, 노인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령화 현상. 실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떤 실업의 심각화, 부자와 빈자의 어떤 소득의 격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양극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논술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화할 수 있다면 개념화를 1차적으로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 제시문을 읽었어. 그럼 학생들의 특징, 가는 A고 B고 C고 D고 주저리 나열해요. 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딱 뭐다? 이걸 한 단어로 딱 압축하는 거, 이게 개념화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유명한 퓰리처상 받은 그림이죠. 요거는 뭐라고 개념하면 될까요? 빈곤, 가난, 이런 식으로 개념하면 되겠네요. 빈곤, 가난, 양극화, 그죠? 인권, 절망, 그죠? 폭력, 이런 것으로 개념화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을 구원해주지 못하고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인간성의 폭력, 인권의 어떤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사진을 개념화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듯 개념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알겠죠? 개념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논제에 대해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해서 한 단어로 명확하게 압축하는 것이 개념화다. 알겠죠? 시간이 제가 조금, 원래 이거 조금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주저리 엉뚱한 얘기 한다라고 해서 시간이 제법 지났네요.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개념화한다라는 걸 조금 숙지를 하면, 개념화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장에서 어떤 제시문, 어떤 도표, 어떤 그래프, 논술에서 실제로 그림도 자주 나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압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하면 돼? 그냥 개념화 연습하면 돼. 내가 마치 신이 되어서 말을 딱 규정한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기출됐던 제시문들을 개념화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거나 질문 있는 것들은 논법닷컴으로 질문하시고요.
문의는 1661-5143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질문 제가 다 받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논술 천재 워크북 개념화 연습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